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이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자, 두 번째 기출문제 해설 강의 과목은 수목해충학입니다. 수목해충학. 자, 여러분들 근데 수목해충학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수목해충학. 자, 이번에 시험 보신 수험생들의 말에 의하면은 수목해충학이 너무나 어려웠대요. 그래서 수목해충학이 아니고 수목헬충학이었대. 지옥이었대요. 지옥. 그 정도로 어려웠대요. 그래서 저도 문제를 한 두세 번 정도 풀어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웠고 저도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고, 이번에 수목해충학 보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60점이 넘었다, 자기가 만약에 60점이 넘었다라고 하면은 시험 잘 본 겁니다. 60점이 넘었다는 거는 다른 과목으로 치면은 85점 이상 받으신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무의사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실 텐데 보통 회차가 뭐 예를 들어서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있잖아요. 5회차는 예를 들어서 해충하기 어렵고, 6회차에는 뭐 관리하기 어렵고, 7회차에는 농약하기 어려웠고, 8회차에는 뭐 생리하기 어려웠고, 이런 식으로 어려워진 과목이 하나씩 꼭 있더라고요. 하나 아니면 한 두 개 정도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어려운 것도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게 기본서의 범위라고 치면은 여기에 가장 개괄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가장 첫 번째로. 그쵸? 이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요걸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점수는 깔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해충학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다른 회차에서 어렵게 나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 내용은 당연히 나오고요. 그 주변의 내용들, 그 주변의 내용들 중에서도 멀리 있는 내용들, 이거 나올까? 라고 싶은 그런 부분들 있죠.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중요한 거긴 한데 시험에는 뭔가 안 나올 것 같은 것들이 있죠. 기출문제도 별로 없었고, 그런 문제들이 해충학에도 많이 나왔고,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 전에도 어려웠던 과목들은 항상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핵심 내용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핵심 내용들은 무조건 하시되 공부를 최대한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이런 거 한번 나왔을 때 꽈락은 안 할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과목들로 점수가 커버가 쳐져가지고 결국 합격이 되는 그런 구도가 사실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해충학과 거의 비등비등하게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려면 여러분들 한 1년 반은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이번에 해충학 수준 여러분들, 이번에 해충학을 거의 내가 한 80점 정도까지 맞겠다, 80점 이상으로 맞겠다, 전 과목을 그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1년 반은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 6개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6개월이고 하루에 3, 4시간 꾸준하게, 공휴일, 주말 다 없어요. 다 포함. 다 포함해서 3, 4시간은 무조건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6개월 동안은 해주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어렵게 나온 게 있다면 여러분들 최소한, 정말 최소한도로 꽈락은 면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는 해 놓으셔야 된다. 그게 이 핵심은 아니에요. 적어도 핵심 주변도.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여러분들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어려웠길래 수목해충학 그 난리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26번 곤충이 번성한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뭐 작은 몸집, 아니면은 단단한 외골격, 그 다음에 높은 유전적 변이성, 그 다음에 세대기간이 짧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쫙쫙쫙 이렇게 쉽게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긴 문장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긴 문장으로 나왔다. 이렇게 쉬운 문제도 그냥 쉽게는 안 낸다는 지금 출제자의 의도가 좀 보이죠? 한번 볼게요. 곤충이 번성한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밑에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곤충은요 동물계에 속해요. 동물계 절지동물문, 그 다음에 곤충강이에요. 곤충강인데 이 녀석들이 동물계 중에서도 이 녀석들이 80% 이상이 곤충에 속합니다. 동물계의 80% 이상이 곤충에 속해요. 어떻게 곤충이 이렇게까지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몸집도 작은 녀석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지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히려 작은 크기를 가졌던 게 이 곤충을 생존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몸집이 굉장히 크면은 누구의 눈에 잘 띄죠? 천적의 눈에 잘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크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 천적을 피해서 몸을 잘 숨길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몸이 마디화되어 있습니다. 몸이 마디화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머리, 가슴, 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배도 막 10마디, 11마디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가슴도 이렇게 3마디로 나눠져 있죠. 그쵸?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각각 여기에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능의 선택과 집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디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곤충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은 유전적 변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요. 애긴 한데 얼마나 걸려요? 10개월 걸리죠. 10개월. 10개월 꼬박꼬박 열심히 키워야지 한 개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곤충은 어떻습니까? 곤충은 어때요?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자, 암컷이 엄청 많이 만들어냅니다. 암컷을 또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돼요, 기간이. 기간이 한 뭐 보름, 20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만들어내. 여기서 또 만들어내. 엄청 많이 만들어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면은 유전적 변이성이 어떻겠습니까? 환경에 적응을 굉장히 잘하겠죠. 우리 인간은요 계속해서 진화를 해갑니다. 근데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해가죠? 환경 변화에 맞춰서 진화를 해가요. 점점. 환경의 변화에 맞게 이 개체가 생존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진화를 해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하루 뭐 한 달에도 몇 번씩 이렇게 계속 개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 개체들이 계속해서 이 환경적 변화에 잘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유전적으로 형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요 녀석들이 또 뭘 많이 만들어낼까? 이렇게 개체가 많으니까 돌연변이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돌연변이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곤충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딧물 약을 막 주고 있어요. 진딧물 약을 주고 있는데 진딧물 약을 주면 진딧물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돌연변이가 나타납니다. 그 진딧물 약 기작이 먹히지 않는 돌연변이가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요 녀석은 죽지 않겠죠. 그쵸? 오히려 돌연변이로 인해서 새로운 거의 그 종에서 더 강화된 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날개가 있어요. 곤충엔 또. 곤충에는 또 날개가 있어가지고 뭐 암컷을 찾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천적을 피해서 몸을 숨긴다든지 아니면은 이파리 다 뜯어먹었으면 다른 이파리로 빨리 옮길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날개가 도움을 주고요. 또 변태랍니다. 변태가 뭐죠? 우리 예를 들어서 번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월동을 해야 되는데 추운 겨울을 나야 되는데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번데기로 나는 그런 녀석들이 있죠. 어쨌든 변태를 하기 때문에 또 요 곤충이 번성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외골격은 가볍고 질기며 수분 투과를 막는다. 자, 여기엔 없었지만 이 외골격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외골격이 굉장히 작은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하고 수분 투과를 막고 있습니다. 큐티클층으로 쫙 감싸져 있어서 수분을 통해서 뭐 병원균이라든지 그런 게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막는 역할을 해주고요. 식물과 공진하여 먹이 자원에 대한 종특이성이 또 발달하게 됐죠. 그쵸? 자, 크기가 작아서 소량의 먹이로도 살아갈 수 있고 공간 요구도가 작다. 그렇죠. 아까 뭐 적을 피해 숨거나 바람에 의한 이동이 쉽다고도 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크기가 작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보통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조차도 다르게 냈어요, 지금. 자, 4번. 이동 분상 능력을 증대시키는 날개가 있죠. 그래서 탐색 활동이나 교미 활동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자, 세대간 간격이 짧아. 오케이, 여기까지 맞아요. 도태나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아? 땡, 아니죠. 돌연변이가 오히려 잘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종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정답이 5번입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꼬아서 냈다.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곤충의 기원과 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진짜 어려웠죠. 이게 왜 어려웠냐? 여기서 나와서 그래요, 여기서. 여기 아니고요.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부분 두 가지일 거예요. 대봉기에는 무시충이 나왔다, 무시충. 무시충이랑 시가 날개를 뜻하는 거고요. 무가 없는 거, 없을무. 날개가 없는 곤충들이 나온 게 대봉기였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 곤충들이 나온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석탄기에는 날개가 있는 곤충들이 나왔다. 보통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봉기엔 날개가 있는 곤충이 출현했다. 이거 틀린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무시류 곤충은 캄브리아기에 출현했다. 캄브리아기는 여러분들 거의 고대 생명체가 나왔던 시기예요. 캄브리아기 뭐 삼엽충이라든지 그런 게 나왔던 시기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죠. 무시충은 언제 나왔어요? 무시충은 대봉기에 나왔다. 여기.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우리가 틀렸다는 거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 수 있는데 지금 3, 4, 5번 같은 경우 이거 뭐야? 대체 뭐야 이거? 또 어렵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근대 곤충목은 대부분 삼척기에 출현하였다. 자, 삼척기가 어디서 나와주냐면
자, 삼고 보호학 이 책에서 요 책에서 여러분들 요 책에서 요런 게 나와줍니다. 요런 게 나와줘요. 요런 게 나와줘. 잠시만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표랑 여기서도 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표가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같나? 같은 분이 계신가? 없는 것 같은데. 좀 특이하네요. 여기가 표가 같아요. 표 모양이 같아요. 자, 갑자기 궁금하네요. 자, 어쨌든 요걸 보시면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가 가장 옛날이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데 잘 안 보이셔도 그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고생대에서 보시면은 무시곤충, 날개가 없는 곤충이 나왔던 거 대본기, 무시곤충 출연한 거. 그다음에 석탄기는 유시곤충, 날개가 있는 녀석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녀석의 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석탄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생대를 지나서 중생대부터 가장 처음에 시작되는 게 이 삼척기입니다. 삼척기고 이때는 근대 곤충류가 출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현존하는 곤충들이 이때 출연합니다. 삼척기 때. 그래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이 삼고 산림보호학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그 후 삼척기에 현존한 다양 곤충군이 출연하여.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맨 끝줄에 있어요. 맨 끝줄에 여기 딱 한 줄 있더라고요. 참 어렵죠. 어려웠죠. 어쨌든 요게 답입니다. 요 3번이 답이고, 자, 보시면 이것도 헷갈리신 분 있으실 수 있어요. 다리가 6개인 절지동물류는 모두 곤충강으로 분류한다. 자, 우리가 이 기본서를 토대로 생각을 해봤으면은, 이 수목해충학을 보고 생각을 해봤으면은 다리가 6개인 녀석은 곤충이 맞는데 곤충의 윗가슴, 가운데 가슴, 뒷가슴에 각각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세 등분으로 나눠지고 다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잖아요. 곤충이 세 쌍이 나잖아요. 6개. 그쵸? 그럼 예외가 있나? 예외가 있나 하는데, 여러분들 절지동물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냐면은 첫 번째 다지류가 있어. 다지류는 여러분 잘 알고, 다지입니다. 다지류는 지네 같은 녀석들. 그 다음에 갑각류는 누구예요? 뭐 새우라든지 아니면은 킹크랩, 게 이런 녀석들. 그런 녀석들 있고, 또 거미강, 협강류라고 하는데 거미강이 있습니다. 거미강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거미.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갑각류는 대부분 5쌍이에요. 5쌍. 다리가 10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미는 몇 개예요? 거미는 4쌍입니다. 얘네는 훨씬 많고요. 자, 그 다음에 곤충은 사실 3쌍이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리가 3쌍이 있으면 그냥 다 곤충강에 넣었어요. 이 말처럼.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 기본서에서 사실 제대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보시면은. 자, 누가 있냐면은 우리 이 수목해충학 배우실 때 여러분들 맨 처음에 배우는 거 뭐 있죠? 속입틀류라고 있습니다. 속입틀류. 그래서 막 톡톡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존목, 톡톡이 막 이런 거 처음에 배우잖아요. 그쵸? 이 속입틀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 입틀이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바깥으로 노출돼서 막 흡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속입틀류는 입이 함몰되어 있어요. 이 입틀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함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입틀류 원래는 곤충강에 있었어요. 이 녀석들이. 근데 얘네가 뭘로 빠지냐? 곤충강이 아니고 내구강. 잎이 몸 안에 있는 녀석들로 내구강으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됨으로 해서 얘네는 지금 곤충이 아닌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외가 있다. 다리가 6개인 절지동물류는 모두 곤충강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틀린 얘기입니다. 왜? 내구강 녀석들도 다리가 3쌍이에요. 얘네도. 근데 얘네는 곤충강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외가 있어서 여기에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과거에만,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도 이 내구강이 곤충강에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렵죠. 이것도. 자, 그 다음 5번. 곤충강에 속하는 분류군은 입틀이 머리 덮개 안으로 함몰되어 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속입틀류, 내구강. 이 녀석들이 함몰되어 있다고요. 얘네는 곤충강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5번은 우리가 속입틀류, 내구강을 알고 계셨으면은 알 수 있었지만 좀 기본서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포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어렵죠. 여러분들 어려워요. 자, 28번.
곤충, 성충의 외부 형태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요거는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처음에 설명 한번 들었을 겁니다. 개괄적 이거 할 때 설명을 들었죠. 그래서 눈 같은 경우에는 혼눈과 겹눈이 있는데 혼눈은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 눈이고 빛의 양을 감지하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역할을 하는 녀석이고 그리고 양옆에 한 쌍에 뭐가 있다고요? 겹눈이 있는데 겹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알갱이 하나하나인 난눈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혼눈은 난눈 여러 개로 채워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 되고 정답은 1번이 된다고 했었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도 이 날개는 체벽이 신장돼서 자라는 거라고 했었고요. 더듬이랑 다리의 마디 뭐라고 했었죠? 더듬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부터 밑마디, 흔들마디, 채찍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붙어있는 거 연결부 우리의 몸통과 다리가 붙어있는 연결부 밑마디 그 다음 좀 더 내려가면 도래마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허벅지 넓적마디 그 다음 허벅지 밑에 종아리마디 종아리 밑에 발목마디로 되어 있다. 그래서 3번과 5번은 그렇게 되어 있고 4번 입틀 같은 경우에는 큰 턱과 작은 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윗입술이 있고 맨 아래 그죠? 아랫입술이 있고 그다음 가운데 또 혀가 있다. 이 이틀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산림보호학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배치되어 있구나 좀 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산림보호학이 조금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이 기본서 4권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 기본서 요거랑 수목생리학이랑 막 토양학이랑 있잖아요. 왜냐면 그거 4권 하기도 정말 제가 좀 약간 과한 언어긴 하지만 이 4권만 하기도 빡세요. 공부하기 진짜 빡세단 말이에요. 근데 한 권이 추가되는 게 공부량이 정말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거를 지금 지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양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이제 서서히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이거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곤충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외표피는 키틴을 다량 함유한다. 키틴 다량 함유한다. 자, 곤충은요, 이 키틴이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외표피라고 나와 있죠. 외표피라고 나와 있죠. 곤충의 외골격은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외표피, 그 다음에 원표피, 그 다음에 진피, 그 다음에 기저막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맨 바깥쪽에 시멘트층, 왁스층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외표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원표피, 외원표피로 나눠져요. 원표피는. 근데 이 원표피에서 뭘 가지고 있냐? 여기서 키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키틴이 없어요. 여기 키틴이 없고 키틴을 다량 함유한 거는 이 원표피에서 가지고 있다. 그 정답이 틀린 거고. 진피세포 같은 경우에는 요 외표피랑 원표피를 만들어내는 세포균을 층이었죠. 그리고 기저막 같은 경우에는 이 외표피와 그리고 이 안쪽 혈체강을 나뉘어주는 이제 막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기저막이었죠. 자, 그래서 정답 이거는 틀린 거고. 자, 그다음 메뚜기류의 고막은 앞다리 널쩍마디에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곤충은 고막이 발달되어 있는 곤충들이 있어요. 특이하게 발달되어 있는 녀석들이 있는데 그런 녀석들을 보면 대부분 소리를 잘 내는 녀석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메뚜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가을에 소리 굉장히 많이 내죠. 또 뭐 있냐면은 귀뚜라미 같은 녀석들. 굉장히 시끄럽죠, 이런 녀석들. 얘네가 왜 시끄럽게 하는 겁니까? 그쵸. 우리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그런 뭔가 천적이 발견됐을 때 그런 신호들을 얘네는 소리로써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잘 내는 녀석들은 그 소리를 감지하기 위한 고막도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이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고막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머리, 그다음에 가슴, 그다음 배가 있다고 보면은 배 마디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1번 마디, 2번 마디, 3번 마디 이렇게 되는데 이 1번 마디 양쪽 끝에 있어요. 양쪽 끝에 고막이 있다. 그래서 여기 틀린 얘기예요. 어렵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다리에 고막이 있는 녀석들은 바로 요거, 귀뚜라미. 이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귀뚜라미도 이렇게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다리에 종아리마디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부터 밑마디, 도래마디, 널쩍마디, 종아리마디, 발목마디였잖아요. 그쵸? 이 끝에서 두 번째인 종아리마디에 이 고막이 있습니다. 널쩍마디 이건 다 틀린 거죠.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중추신경계는 뇌와 앞가슴샘이 신경색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게 요거
귀뚜라미의 다리에 있으니까 귀뚜라미겠죠. 귀뚜라미 고막이 이런 식으로 약간 튀어나오신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어쨌든 그다음 3번 중추신경계는 뇌와 앞가슴샘이 신경색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경계는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중추신경계, 그 다음에 내장신경계,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중추신경계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들. 그래서 뇌가 있어요. 뇌. 네, 뇌가 있는데 뭐 전대뇌, 중대뇌, 전중후 이렇게 있습니다. 전대뇌, 중대뇌, 후대뇌가 있어요. 그 전대뇌는 우리 눈, 시지각, 그 다음에 중대뇌 같은 경우에 더듬이, 그 다음에 후대뇌 같은 경우에는 그 입, 윗입술, 그쵸, 윗입술, 윗입술과 전위라는 곳을 이제 담당을 합니다. 전이라는 곳을 담당을 하고, 자, 내장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장, 몸 안에 있는 내장들 있잖아요. 뭐 소화기관이라든지 여러 호흡기관, 이런 것들 담당하는 게 내장이고, 그다음 말초신경계는 요 녀석들이 담당하고 나서 이제 우리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쫙 퍼져가는 얘들이에요. 그래서 뭐 근육세포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이 말초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고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 앞가슴샘이 틀렸어요. 뇌는 있고 앞가슴샘이 아니고 식도하 신경절이라고 있어요. 식도하 신경절이 있는데 아까 이 후대뇌에서는 윗입술까지만 얘가 담당한다고 했어요. 윗입술을 제외한 윗입술 밑에 있는 큰 턱, 작은 턱, 그 다음에 아랫입술 이런 거 어디서 담당하느냐? 이 식도하 신경절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다 아시게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앞가슴샘 이렇게 틀렸다. 이거 틀린 얘기. 자, 그 다음에 순환계는 소화관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대동맥과 심장으로 되어 있다. 자, 이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였게 뭐냐면은 순환계가 지금 곤충의 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이 지문을 풀 수 있었어요. 우리가 순환계라 하면 대부분 뭐죠? 심장과 막 피가 흐르고 이런 거를 순환계라고 하잖아요. 그쵸? 순환계라고 합니다. 자, 순환계가 소화관의 아래쪽에 위치한대요. 이거 맞을까요? 자, 곤충의 몸은 안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뭐냐면 대동맥과 지금 심장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밑에 부분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화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자, 지금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이 녀석들이. 순환계가. 위에 있죠? 순환계가 소화관보다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위치한 거 틀렸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자, 근데 5번. 기관계에서 바깥쪽 공기는 기문을 통해 곤충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기관지와 기관 소지를 통해 세포까지 공급이 된다. 자, 기관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문이 뚫려 있어요. 기문이 보통 어디에 뚫려 있냐면은 곤충에 어디 뚫려 있냐면은 이 배 양옆에 이렇게 막 뚫려 있어요. 이렇게. 배마디 양옆에 이렇게 뚫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공기를 이제 흡입을 하는 거예요. 공기를 흡입을 해주고 이 기관을 통해서 이 기관 소지로 해서 근육으로 뭐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잡고 그 산소를 가지고 우리 몸에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곤충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기체가 직접 근육으로 가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산소는 어쨌든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다. 5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5번이 맞는 얘기. 요 문제 정도는 그래도 좀 하신 분들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나왔죠. 30번. 곤충 분류학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시험 내시는 분들이 시험 내신 분이 분류에 대해서 너 제대로 알고 있어? 이걸 좀 많이 물어보셨어요. 문제에서. 분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속명과 종명은 라틴어로 표기한다.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거. 개문, 관목, 과속종이잖아요.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가 가장 큰 거고 종이 가장 작은 거예요. 종이 가장 작은 거고 속명과 종명. 이 속명과 종명은 뭘로 표시하냐면 우리 학명이라고 부르는 거 뭘로 표시되죠?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는 다 라틴어로 표현됩니다. 라틴어. 다 라틴어로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 읽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읽기가 힘든 건데 라틴어 표기하는 거 이것까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 개문, 광목, 과속종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신
거의 제가 봤을 때 1%도 아니고 진짜 몇몇 분만 알고 계시는 분, 그런 분이 나왔어요. 자, 명명법은 국제동물명명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이참에 여러분들 이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종을 기재 시에는 한 개체만 완모식 표본으로 설정한다. 우리가 신종을 만약에 발견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적 없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신종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신종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딱 하나. 한 개체. 딱 한 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 곤충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표본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본을 뭐라고 하냐면은 완모식 표본이라고 합니다. 완모식 표본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표본들은 부모식 표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완모식 표본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딱 한 개체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 한 개체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종결어미는 과명에서 이거 뭐야? 이내? 네, 이내이고 과명에서는 이대이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계문, 관목, 과속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도 세분화시킬 수가 있어요. 보통 뭐냐면은 강보다 작은 데는 강이라고 하고요. 목보다 작으면은 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과는 또 위에가 있어요. 과보다는 좀 더 위, 상과라고 합니다. 상과. 그 다음에 과보다 또 아래, 악과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과는 요거고 악과명은 요거거든요. 이거 어디서 나오면 이거 기본서에 있긴 있어요. 이 내용이. 기본서에 내용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나왔었어요. 요렇게 아주 조그맣게 기본서에 아주 크진 않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문제가 뭐에서 나온 거냐 지금 과랑 악과 요거 두 개 나온 거. 요거 나온 거 요거. 얼마나 구석에서 나온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얼마나 구석에서 나왔는지. 어쨌든 강부터 해가지고 쭉 나열됐는데 과 같은 경우에는 전미사 이대가 붙고요. 이대. 자, 그 다음에 이 악과 같은 경우는 이내가 붙습니다. 제가 보시면은 과명에서는 이대인데 이내라고 되어 있고 악과명에서는 이내인데 이대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 어려웠다. 너무 어려웠어. 자, 그 다음에 제시된 특징의 곤충 분류군 목은 뭐냐. 자, 이거 하나하나 봐볼게요. 잎을 가해하고 간혹 발생한다. 자, 잎을 가해한다. 식엽성 해충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엽성 해충이 이제 머릿속에 조금씩 이제 떠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단위 생식을 하며 독립생을 한다. 단위 생식을 한다는 건 우리가 유성 생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성 생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생활 한대요. 자, 수간부를 섭식하며 알을 한 개씩 지면으로 떨어뜨린다. 자, 알을 한 개씩 지면으로 떨어뜨리는 녀석. 사실 박쥐나방도 있고요. 박쥐나방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대벌레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알을 지면으로 떨어뜨리는. 그래서 사실 요거를 보면서 이제 좀 알 수 있겠다. 근데 박쥐나방 같은 경우에는 잎을 가해하는 게 아니고 청공성 해충이잖아요. 대표적인 청공성 해충이기 때문에 알을 한 개씩 지면으로 떨어뜨린다 해서 일단 대벌레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대벌레에 대한 형태적 특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에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앞 가슴마디가 짧고 가운데 가슴마디와 뒷 가슴마디가 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좀 혐오스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산에 가시면은 이 대벌레가 은근히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모르냐? 잘 안 보여요. 은폐 엄청나게 해서 잘 안 보이는 뿐입니다. 자, 일단 대벌레요. 이게 대벌레고 대나무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대벌레가 된 거거든요. 자, 보시면 얘가 다리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오, 징그럽다. 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리가 붙어 있다는 거는 여기가 가슴 부위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첫 번째 가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나눠져 있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윗가슴이 굉장히 짧고요.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이 길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녀석 뭐라고요? 요거 대벌레입니다. 대벌레. 그래서 대벌레목을 골라주면 되겠다. 이것도 그리 어렵진 않은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32번 해충 개체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금 안 어려운 문제가 없죠. 다 꼬아냈어요. 일단 다 그냥 낸 문제는 없고 다 꼬아냈고 심지어 얘는 3고 산림보호학에서 나왔습니다. 또 이거 정말 우리 수험생분들 4권 공부하기도 진짜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이거 진짜
이거 항공 공부하기도 진짜 힘든데 거기다 우리 과목 5개니까 또 4개에다가 막 관리학 하시고 농약학 하시고 이러면은 진짜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쵸? 저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이 산림보호학까지 이제 좀 공부를 조금씩 넣어야 되니까 이게 참 머리 아파지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일단 볼게요. 어린 유충기의 집단 생활은 생존율을 낮춘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유충들이 모여 살면은 생존율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각각 독립 생활할수록 생존율이 높을까요? 모여 살수록. 우리 사람들이 막 부족을 이뤄서 예전에 살았듯이 얘네도 모여서 생존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자, 두 번째. 어린 유충기의 집단 생활을 하는 종으로 솔잎벌이 있다. 자, 솔잎벌의 특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솔잎벌 같은 경우에는 솔잎을 가야죠. 침엽이죠, 침엽. 소나무 잎을 가야하는 녀석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침엽 하나당 한 마리예요. 침엽 하나당 이렇게 한 마리씩 가야 한다.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지 않고요. 자, 그다음 환경 저항이 없는 서식처에서 로지스틱 성장을 한다. 자, 이런 거는 깊게 아실 필요가 없고요. 깊게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 로지스틱 성장이랑 이런 환경 저항이 없는 서식처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때 이 로지스틱 성장을 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저항이 없다는 거는 저항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런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생존 곡선에서 제3형은 어린 유충기에서 죽는 비율이 높다.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림보호학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좀 봐볼게요. 자, 생존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생존 곡선이라는 게 있고 약 1, 2, 3형이 있습니다. 1, 2, 3형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면 굉장히 간단한 부분입니다. 자, 1형은 뭐냐면 여러분들 인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어미의 보호기간이 길어서 초기 사망률이 낮고 대부분 개체가 생리적 수명을 다하여 적은 수의 새끼를 낳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00년 시대인데 우리가 뭐 진짜 큰 사고로 나거나 큰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대부분 생리적 수명을 거의 다 하죠. 노인까지 살다 죽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뭔가 좀 천적으로부터 이렇게 잘 피할 수 있고 좀 그러니까 생태계 중에서는 거의 위에 있는 녀석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형이 1형입니다. 생리적 수명을 다하는 녀석이 인간이고. 자, 그다음에 연령에 따른 생존 개체 수의 사망률이 일정한 거. 얘네들은 위에 천적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 내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 뭐 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천적에 의해 잡혀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천적에 의해 잘 잡혀 먹지 않고 생리적 수명을 다할 수도 있고 하는 녀석들. 조류가 그러합니다. 조류가. 조류 애들이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일정해서 어느 정도 수준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녀석들이 2형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형은 뭐겠어요? 지금 여기는 생리적 수명 다 했고 얘는 이제 생리적 수명이 조금 더 짧아졌고 얘는 오히려 죽는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보시면 산란수는 많지만 생장 초기에는 다른 생물에게 잡아먹히거나 죽는 개체가 많아 초기 사망률이 높고 극히 일부만이 생리적 수명을 다한다. 자, 누가 있냐면 뭐 굴이라든지 조개라든지 여러분들 굴과 조개가 걔네가 딱딱한 껍질 말고는 걔는 공격하는 요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잡아먹힐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산란을 많이 합니다. 많이 개체는 만들지만 걔네가 생리적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빨리 죽는 녀석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서 제3형 이거 C형이 뭐예요? 가장 빨리 죽는 애들. 많이 막 산란은 많이 하고 개체 수는 많지만 그만큼 생리적 수명은 짧아. 생리적 수명 정해진 거는 좀 긴데 더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천적들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어린 유충기에 죽는 비율이 높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입니다. 서열 경쟁은 종간 경쟁의 한 종류이며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종간에 발생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죠. 자, 보시면은 서열 경쟁은 종간이 아니고요. 종간은 어떤 종, 각기 다른 종끼리 경쟁을 하는 건 종간 경쟁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종끼리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종끼리 합니다. 같은 종끼리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종 안에 개체가 너무나도 많은 거 이게 막 포화야. 포화 상태야. 포화 상태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 종끼리도 힘이 센 녀석이 있고 힘이 약한 녀석들이 있겠죠. 그렇죠? 힘이 센 녀석들이 살아남고 힘이 약한 녀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도태되면서 죽어나가면서 그쵸? 비율이 점점점 맞춰지는 거.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서열 경쟁이라고 합니다. 힘이 센 녀석들만 결국엔 살아남는 거. 같은 종에서. 이렇게 많을 때, 개체 수가 이 한 개보다 더 많을 때, 그럴 때가 이제 서열 경쟁이라고 합니다. 정답 이것도 틀린 겁니다. 종간이 아니고 종내 경쟁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오케이. 어렵죠?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에 곤충의 신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제가 한번 예시를 들은 적이 있었죠. 자, 볼게요. 신경계에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뇌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자, 뇌 신경절 두 쌍이 연합되어 있다. 자, 뇌는요. 여기서 말한 뇌는 어디서 내냐면은 우리가 신경계가 있었잖아요. 신경계 중에서 중추신경계, 중앙신경계라고 하는데 중앙신경계 같은 경우는 신경절이 세 쌍이 모였어요. 세 쌍. 무슨 쌍이냐? 전대뇌, 중대뇌, 후대뇌 요 녀석들 한 쌍, 두 쌍, 세 쌍이죠 지금. 왜 세 쌍이냐면 여기 한 개 있고 전대뇌, 여기 중대뇌 한 쌍, 여기 후대뇌 한 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쌍이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고요. 자, 말초신경계는 운동신경과 체벽에 분포한 감각신경을 포함한다. 그렇죠. 말초신경계는 아까 중앙신경계나 내장신경계는 각각 중요한 기관들을 담당하고 있었고 말초신경계는 거기서부터 뻗어나온 신경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운동신경 같은 근육 같은 거 그런 것들 조절하는 게 이거 맞는 녀석이고 신경계는 감각기를 통해 환경 자극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뇌에서 신호를 받을 때는 전기 에너지로 해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소리를 듣잖아요. 소리는 파장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 파장 형태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뇌에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그 파장 그 자체로 뇌에서 인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내장신경계는 뇌분비기관이라든지 생식기관, 호흡기관 등과 같이 뭔가 몸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기관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곤충의 내분비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분비계는 이거는 쉽게 끝낼 수 있어요. 내분비계는 쉽게 끝낼 수 있는데 요거 네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신경분비세포부터 알라타체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앞가슴샘이랑 알라타체거든요. 알라타체인데 이 앞가슴샘에서는 무슨 호르몬이 작용을 하냐? 탈피 호르몬이 작용합니다. 탈피. 우리가 곤충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태어나요. 알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유충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성충이 되죠. 자, 알에서 유충이 되는데 유충에서 탈피를 거쳐야지만 성충이 될 수가 있어요. 완전 변태를 하건 불완전 변태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유충에서는 탈피를 하면서 점점점 개체가 어떻게 보면은 성숙을 해줘야지만 이 성충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더 형질이 좋아져야지만 성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 역할을 하는 게 탈피고요. 자, 근데 탈피를 하려면은 탈피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돼요. 탈피 호르몬이 분비를 하려면은 이 앞가슴샘에서 그게 분비가 돼야 되는데 앞가슴샘이 자기 혼자서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뭐에서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카디아카체라는 데서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카디아카체라는 곳에서 신경혈액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신경혈액기관인 카디아카체에서 앞가슴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만들어줘야지만 앞가슴샘에서 탈피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뭐냐? 이 카디아카체도 활성이 되려면은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신경분비세포에서 나오는 뇌 호르몬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신경분비세포에서 뇌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가지고 카디아카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카디아카체가 활성화되면은 얘는 앞가슴샘을 자극하는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을 앞가슴샘에다 보내줘요. 그 다음에 앞가슴샘에서 이제 탈피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자, 탈피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는 유충에서 계속 성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려고 하는데 알라타체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안 돼. 너 아직 다 컸으니까 성충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살짜리한테 너 성충 죄송합니다. 너 성인이야. 너 성인처럼 행동해야 돼. 막 성인같이 막 술 마시고 할 수 있어요? 담배 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너 성인 될 때까지 시간이 계속 있어야 돼. 유약 호르몬이 계속해서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너 아직 성충되면 안 돼. 너 아직 성충되면 안 돼. 너 아직 성충되면 안 돼 하다가 얘가 끝까지 이제 진짜 성인이 될 만한 녀석이야. 그러면은 그래 알겠다. 너 성충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때는 유약 호르몬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유약 호르몬이라는 게 나옵니다. 유약 호르몬. 이 알라타체에서 분비되는 유약 호르몬은 이 성충이 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유충으로서 더 성숙하게 너가 더 발전하라고 네가 조금 더 성숙해진 상태로 그 다음에 성충이 되라고 이 유약 호르몬이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피 호르몬과 유약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성충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육충 상태로 계속 탈피만 하느냐 이게 정해지거든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문제 볼게요. 알라타체는 유약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렇죠. 여기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탈피 호르몬은 뇌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 분비가 된다. 탈피 호르몬은 자, 이것도 참 애매하긴 한데 탈피 호르몬은 뇌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 분비된다. 아, 이게 진짜 좀 애매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탈피 호르몬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신경분비세포에서 뇌호르몬이 분비돼서 카디아카체가 자극이 돼서 카디아카체에서 앞가슴살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탈피 호르몬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긴 했어요. 이렇게 뇌호르몬이 분비됐기 때문에 탈피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생각해서 보면은 그나마 맞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틀린 내용은 아니고 조금 더 문장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카디아카체에 앞가슴살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야지만 탈피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냈으면은 정확했겠죠. 자, 그다음 3번. 근데 이 3번이 정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은 고를 수 있었어요. 앞가슴샘은 유충과 성충에서 탈피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다. 자, 앞가슴샘 같은 경우에는요. 탈피 호르몬을 분비한 내분 기관은 맞습니다. 근데 성충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충에서만 탈피 호르몬을 분비하고 성충에서는 탈피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성충이 되면은 이 앞가슴샘이 퇴화가 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예외가 하나가 있죠. 하루살이 같은 애들. 하루살이는 날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성충에 탈피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내분비계에서는 앞가슴샘, 카디아카체, 알라테체, 신경분비세포. 그렇죠. 요 네 가지가 있다. 요 네 가지가 있고요. 카디아카체는 뇌 신경분비세포에서 신호를 받은 후에 저장된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한다. 그렇죠. 이게 정확한 얘기죠. 정답은 요 3번이 틀렸고 약간 애매한 건 2번이 좀 약간 지문이 좀 애매했다. 지문이 뇌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카디아카체가 된 다음에 이 탈피 호르몬이 되는 것인데 지금 뇌 호르몬을 이렇게 이렇게 뛰어넘어서 말하는 거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좀 애매한 문장이긴 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삼고 삼림보학에서 나왔어요. 곤충과 온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좀 아실 수가 있어요. 곤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추운 온도에서는 못 살고 굉장히 뜨거운 온도에서 또 못 살게 되겠죠. 그쵸? 그 온도의 범위가 보통 몇 도냐면요. 15도, 영하 15도에서 보통 50도를 우리가 이 곤충이 생존할 수 있는 생존입니다. 생육이 아니고 생존할 수 있는 온도로 봅니다. 할 수 있는 온도로 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온대 지역에서 고온 치사 임계 온도는 35도이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35도에서 고온으로 이 곤충들이 다 치사를 한다고 보면 온대 지역에서 그러면은 곤충들 다 없어져야 돼. 우리 40도일 때도 있잖아요. 진짜 더울 때. 그쵸? 그러니까 30도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약 보통 50도까지는 생존이 가능합니다. 50도까지는.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고. 자, 적산 온도 법칙은 고온 임계 온도를 초과한 높은 온도에도 적용한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적산은 보통 뭐죠? 우리 수학에서 쌓는 거예요. 쌓는 거.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는 거. 그걸 적산이라고 하는 거죠. 적산 온도 법칙이란 뭐냐면요. 적산 온도 법칙이란 우리가 작물에서도 적산 온도 이런 게 있어요. 작물에서 적산 온도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작물의 적산 온도가 1000도씨다. 1000도씨면은 요 녀석이 하루에 뭐 20도, 하루에 평균 온도가 30도, 25도, 30도, 40도 막 온도가 이랬어요. 자, 어쨌든 간에 온도가 막 이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 작물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 수확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수확하기 전에 종자를 뿌리고 그 다음에 수확할 때까지 모든 기간들의 이 온도를 더해보니까 온도를 다 이렇게 더해보니까 한 1000도씨 정도면은 요 녀석이 종자를 뿌려서 수확할 때까지 수확이 되더라. 이 온도를 다 합쳐서 1000도씨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종자를 뿌려서 이걸 수확할 정도가 되더라. 그게 적산 온도거든요. 그 우리 작물에서는 이 곤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충에서 마찬가지고 이 곤충이 성장할 때까지 곤충이 총 성장하는데 온도가 몇 도 정도 필요하느냐. 그게 이제 적산 온도 법칙이에요. 온도를 이렇게 쌓고 쌓았을 때 몇 도 정도 필요하느냐. 자, 근데 그런 적산 온도 법칙이 있는데 고온 임계 온도를 초과한 높은 온도에도 적용을 해야 될까요? 자, 아니죠. 왜? 제가 방금 뭐라고 했었냐면은 왜 공충이라고 할까요? 자, 곤충의 생장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저는 생장.
생장이란 자라는 걸 얘기한 거고, 제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15도씨부터 50도까지 얘기한 거는 이거는 뭐예요? 생존을 얘기한 겁니다. 생존. 그러니까 고온 임계온도 초과해서 막 예를 들어서 55도야. 55도는 이게 생장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온도를 하나하나 더한다고 했는데 이런 온도는 빼주겠죠. 이런 온도는 빼야 되겠죠. 그쵸? 이런 온도는 빼고 얘가 생장할 수 있는 온도에서만 계산을 할 겁니다. 그쵸? 이거는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발육 속도는 해당 온도 구간에서 발육 기간의 역수로 계산한다. 발육 기간의 역수로 계산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육 기간과 발육 속도가 지금 역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반비례 관계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자, 볼게요. 발육 기간이 자,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육 속도 어떻게 되겠어요? 발육 기간이 길다는 거는 속도가 짧다는 걸 속도가 느리다는 거. 발육 속도가 느리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발육 기간이 짧다는 거는 빨리빨리 발육이 된다는 거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수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반비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반비례가 곧 역수니까.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 자, 4번 볼게요. 유효 적산 온도는 평균 온도 마이너스 발육 0.온도를 발육 기간으로 나눈 것으로 계산한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공식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유효 적산 온도가 뭔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유효 적산 온도는 뭐냐면은 아까 적산 온도는 얘가 생장할 때까지 그 온도들을 다 더해준다는 거였어요. 그쵸? 다 더해주는 건데, 유효 적산 온도는 뭐냐면요. 유효 적산 온도는 얘가 진짜 막 이상한 온도 있죠. 얘가 생장을 하지 못하는 온도. 예를 들어서 어떤 곤충이 5도씨에서 35도씨까지만 생장을 할 수가 있어요. 5도에서 35도씨까지만 생장을 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자, 근데 얘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예요. 5일 만에 얘가 발육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5일에 대한 우리가 온도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첫날에는 1도씨, 둘째 날에는 5도씨, 셋째 날에는 15도씨, 그 넷째 날에는 뭐 40도씨, 40도씨,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20도씨예요. 자, 이렇게 걸렸어요. 우리가 적산 온도라고 하면 이 온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 온도 다 더해주면 지금 몇이에요? 60, 75, 80. 자, 81도예요. 81도가 적산 온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유효 적산 온도란 뭐냐면요. 요 녀석이 생장할 수 있는 온도는 5도에서 35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장할 수 없는 온도들 있죠. 이런 걸 빼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빼주고 얘네 3개만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35도, 40도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다 합쳐줘가지고 40도. 다 더해준 거니까. 그래서 유효 적산 온도는 보면은 이런 온도들을 다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육 0.온도란 뭐냐면요. 참 요런 온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런 온도. 생장을 하기 위한 적어도 가장 낮든지 높든지 한 그런 온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보면은 평균 온도에서 발육 0.온도를 빼준대요. 평균 온도에서. 자, 예를 들어서 평균 온도가 35도 정도 나왔어요. 평균 온도가 35도 정도 나왔는데, 자, 여기서 발육 0.온도. 얘가 5도씨부터 자랄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5를 빼준다는 거예요. 그럼 30도죠. 30도죠. 그 다음에 발육 기간을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이 적산 온도는 계속해서 누적을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1일부터 5일까지 키웠다고 하면은 5일까지 키웠어요. 근데 평균 온도가 30도래. 평균 온도가 30도래요. 자, 그러면은 30이잖아요. 평균 온도니까. 그럼 곱하기 5를 해줘야죠. 나누기가 아니라 이 일수만큼 곱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누적이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효적산 온도는 이게 나누기가 아니라 이게 곱하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건 답은 3번이고. 답은 3번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건 다시 안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온도에 대해서는 이해만 하고 계셔도 풀 수 있으니까.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딱정벌레 목과 벌목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도 참 어렵게 나왔죠. 자, 볼게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은 정말 이분이 분류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내긴 냈어요. 바구미과는 나무조막과와 긴나무조막과를 포함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나무좀 있죠, 나무좀. 나무좀은 바구미과에 속합니다. 나무좀은
바구미과에 속한다. 이 긴나무족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 1번 맞는 얘기고. 자, 2번 볼게요. 딱정벌레목의 다시 과목에는 하늘속과 풍뎅이과 딱정벌레과가 포함된다. 딱정벌레목은 이 곤충 목 중에서 가장 큰 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세분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딱정벌레목 같은 경우에는 원시 딱정벌레목, 그다음에 먹는 거에 따라서 식균아목, 그다음에 식육아목, 균, 그다음에 육, 그다음에 이거를 다 그냥 잡종처럼 다 먹어버리는 다시 과목이 있다. 다시 과목에서는 뭐 하늘소도 있고 장수풍뎅이도 있고요. 아니면 사슴벌레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딱정벌레과는 아니다. 딱정벌레과는 어디? 식육암목에 속한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비단벌레과는 금속광택이 특징이며 유충기에 수목의 목질부를 가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뭐 금속광택이 특징이며 이런 문장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문장은 대부분 8, 90%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로는 거의 내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형태적인 특징 있죠. 정말 눈에 띄는 형태적인 특징이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적인 특징이 있죠. 요 정도 뭔가 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외부적인 형태적인 특징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냥 맞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봐줘야 된다. 유충기에 수목의 목질부를 가해하냐, 요 녀석이. 비단벌레과는. 자, 우리가 천공성해충이죠. 이렇게 수목의 목질부를 뚫어서 가해하는 걸 천공성해충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천공성해충은 자, 과로 보자면은 하늘속과,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있던 나무좀과 나무좀과가 속해 있는 이 바구미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도 포함됩니다. 비단벌레도 천공성과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나박류 중에서 천공성해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박쥐나박이라든지 복숭아 유리나박이라든지 포도 유리나박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런 녀석들, 그런 나박류, 천공성 나박류까지 해서 보통 요렇게가 천공성해충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단벌레과가 이 목질부를 가야 한다는 말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요거는 틀린 거고 답은 2번이긴 했지만. 자, 그 다음에 4번 입벌 암흑 성충의 산란과는 자, 입벌 암흑은 우리가 벌목이라는 게 있어요. 벌목. 벌목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냥 벌목과 그 다음에 입벌 암흑으로 나눠져요. 우리가 무슨 입벌 무슨 입벌 하는 게 이 입벌이거든요. 오케이. 두 가지 나눠지고 지금 입벌 암흑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입벌 암흑은 이 톱니 모양의 산란관이 있어요. 톱니 모양의 산란관이 있어서 이걸로 잎이나 줄기를 절개하고 산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입벌 암흑이 아니고 요 벌목. 벌목의 입벌 암흑과 벌 암흑은 죄송합니다. 벌목의 입벌 암흑과 벌 암흑. 벌 암흑이 있어요. 오케이. 벌 암흑은 뒷가슴과 제1배마디가 연합된 자루마디의 유무로 구분된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이것도. 어쨌든 정답은 2번이다. 2번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조금 쉬워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37번. 곤충의 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주성은 어떤 힘이나 뭐 어떤 물질 에너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가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따라가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가는 성질이 어떤 힘이 주어지고 있으면 그 힘한테 힘 쪽으로 가게 되면 힘이나 물질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원인이 제공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양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인이 되는 것과 멀어지게 되면은 음성이라고 합니다. 음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씩 봐볼게요. 자, 양성, 주광성은 빛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성질이다.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힘이나 어떤 물질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는 양성, 플러스잖아요. 양성, 주광성은 빛이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쵸? 맞는 거고요. 양성, 주풍성은 그럼 뭐겠어요? 바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바람이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바람이 향하는 요쪽, 바람이 불고 있는 요쪽,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불어오는 방향으로 가는 특성이고요. 양성 주지성은 이 중력에 대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중력. 여러분들 중력이 어떻게 흐르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지금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밑으로 가는 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양성 주지성은 중력에 반응하여 식물체 위로
위로 기어 올라가는 특성이다. 맞아요? 위로 가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지구 중심 방향으로 밑으로 꺼져가서 가는 거, 그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위가 아니고 밑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성 주화성은 특정 화합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 이거 맞는 얘기고, 주촉성은 자신의 몸을 주변 물체에 최대한 많이 접촉하려는 특성이래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곤충의 적응과 휴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암컷 성충만 월동하는 곤충도 있다. 있겠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적산 온도 법칙은 휴면기간 중에서도 작용한다. 우리 아까 전에 온도에 대해 했을 때 적산 온도 법칙 뭐라고 했습니까? 곤충의 생장과 관련하여 뭐 하루치부터 이틀, 3일, 4일 쭉 해가지고 얘가 생장할 때까지 온도를 다 더한 거였잖아요. 그쵸? 온도를 다 더한 거였는데 휴면기간에 그걸 적용할까요, 여러분들? 휴면기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휴면기간은 그냥 말 그대로 쉬는 거, 온도와 상관없이 쉬는 거예요. 쉬는 거기 때문에 요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장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면 유도는 이전 발육 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고, 휴면이 일어나는 발육 단계는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휴면이 일어날지는 그 각각 종마다 다르게 돼 있어요. 유전적으로. 자, 그 다음 5번째, 휴면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광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겨울이 오기 전에 휴면한 녀석들은 어떻게 휴면을 하게 되냐면은, 겨울이 오면서 우리가 햇빛이 짧아지죠. 빛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를 감지해가지고 휴면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해가 짧아지니까 겨울이 오겠구나. 빨리 휴면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곤충의 성페로몬과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페로몬은 오케이, 한 번씩 볼게요. 이거는 지문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단일 또는 2개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성페로몬의 화학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1개 혹은 2개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신경혈액기관에서 생성되어 체외로 방출된다. 땡. 신경혈액기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나요? 카디악 하체는 내분비계. 앞가슴살 작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였죠. 그래서 신경혈액기관이 아니고 외분비샘에서 생성됩니다. 외분비샘에서 생성돼서 체외로 방출되는, 정답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성페로몬은 개체군 조사, 대량 유살, 교미교란에 이용이 된다. 맞습니다. 이 성페로몬은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도 그래서 이용을 해요. 워낙 이렇게 만들기도 쉽고요. 단일 또는 2개 이상의 화합물로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만들기도 쉽고, 대신 효과도 좋아요. 적은 양으로 효과도 좋기 때문에 대량으로 이 생피르몬을 풀어가지고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대량 유사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미 교란도 시키기도 하고요. 자, 유인력 결정에는 화합물의 구성비가 중요합니다. 구성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페로몬을 만들 때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두 종의 화합물이 붙어 있다고 하면은 한 종은 좀 높게 한다든지 한 종을 더 낮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구성비를 바꿔주게 되면 성페로몬의 효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자, 그다음 5번, 한쪽 성에서 생산되어 반대쪽 성을 유인하는 거죠. 그렇죠? 수컷이 하면 암컷이 몰려오고, 암컷이 하면 수컷이 몰려오고. 다 맞는 얘기고, 정답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40번, 청공성 해충과 충형형성 해충을 옳게 나열한 것은 뭐냐. 자, 지금 얼마나 했죠? 강의를. 저번에 강의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 해충학은 좀 길게 합시다. 해충학은 중요하니까. 자, 청공성 해충은 말 그대로 목질부를 뚫어서 가해하는 녀석들이고, 충형형성은 뭐예요? 혹을 만드는 녀석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보시면은 이거 박쥐나방 안락하늘소 둘 다 청공성 해충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광릉 긴나무좀, 얘가 맞습니다. 청공성. 그 다음에 이거 복숭아 유리나방, 벚나무 사양하늘소, 얘도 대표적인 청공성 해충 맞습니다. 저는 이 벚나무 사양하늘소랑 되게 인연이 깊은데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저 벚나무 사양하늘소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굉장히 많이 발견됐는데 이 녀석들이 진짜 몇 주 만에 엄청 큰 고목의 벚나무를 얘네 때문에 좀 잃어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이거 그 농약통 들어가지고 막 뿌려가면서 다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농약을 뿌리면은 얘네가 나와요. 그 구멍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더 뿌리는 거예요. 그냥 더 뿌려가지고 그냥 얘네한테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솔수염 하늘소, 큰속 알락 명나방. 자, 솔수염 하늘소가 이제 청공성이고, 소나무좀, 목화명나방. 소나무좀이
이제 천공성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건 알 수 있겠네요. 두 개 중에 1번은 3번을 한번 봐볼게요. 자, 돈나무 이는 뭐냐면은 흡집성이에요. 흡집성이고 왜 발톱면충 이거는 천공성 아니 충형이 맞습니다. 충형 형성이 맞습니다. 혹을 만드는 녀석이고 보통 우리가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 강의 나무쌤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충형 형성의 충은 대부분 이름에 혹이 들어가요. 뭐 사사키 입 혹 진딧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혹이 꼭 들어간단 말이에요. 혹이 꼭 들어가는데 혹이 안 들어간 녀석들이 있어요. 충형 형성하는데 혹이 안 들어간 녀석들. 대표적으로 외줄면충, 그 다음에 떼죽 납작 진딧물, 그 다음에 검은 베네줄면충 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큰팽나무이. 제가 보통 요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요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또 왜 발톱면충이 나왔습니다. 발톱면충. 왜 발톱면충? 얘도 혹을 만드는데 아쉽게도 혹이 안 들어가는 녀석이에요. 이름에 혹이 안 들어가는데 충형을 형성하는 혹을 만드는 녀석이에요. 왜 발톱면충도. 어쨌든 요건 맞는 거. 자, 3번 보면 왜 발톱면충? 충형 형성 맞습니다. 큰팽나무이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3번. 요거 정답은 3번입니다. 진짜 어렵긴 했어요. 다 이렇게 조금씩 꼬아냈어요. 다 외줄면충이 혹을 만드는 건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었는데 왜 발톱면충은 뭘까? 다들 아마 좀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정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시된 생태적 특징을 지닌 해충으로 옳은 것은 장미과 수목에 잎을 가야 한다. 장미과 수목. 장미과 수목도 꽃이 굉장히 이쁜 녀석들이죠. 뭐 매화나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연 1에 발생하면 유충으로 월동한다. 유충으로 월동한대요. 유충의 몸에는 검고 가는 털이 있다. 유충의 몸은 연 노란색이고 검은 세로줄이 여러 개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는 알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건 보고 알기 힘들었고 유충의 형태적 특징을 보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야 됐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진짜 어려웠어요. 이것도. 우리가 유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계신 분만 이걸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유충의 몸에는 검고 가는 털이 있다. 자, 요거 검고 가는 털이 있고요. 요것도 좀 애매하고 이거는 검은색은 아니네요. 뭐 일단 얘가 좀 속하는 것 같고 유충의 몸은 연노란색이고 검은 세로줄이 여러 개가 있다. 검은 세로줄이 이렇게 좀 있네요. 얘는 없고 검은 세로줄이 여러 개가 있네요. 얘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 얘는 노랑쐐기나방입니다. 노랑쐐기나방. 노랑쐐기나방이 유충이에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얘는. 그래서 요거 보면은 노랑쐐기나방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얘도 그렇고 다 세로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한들. 그래서 요거만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벚나무 모시나방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노랑털 알락나방입니다. 자, 노랑털 알락나방. 그러면은 우리가 벚나무 모시나방이랑 노랑털 알락나방 이게 뭐지? 결국엔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검고 가는 털이 있다.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어. 이것까지 알고 계시 이것까지. 얘는 흰색이고 얘는 검은색이니까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였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저도 틀렸어요. 저도. 정답 5번입니다. 5번. 벚나무 모시나방. 너무 그러니까 이 해충학 보신 분들은 내가 막 50점이라서 막 자괴감 들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해충학을 제외한 여러분들 과목에서 막 50점, 60점 나왔다 하면은 자기 공부 방법을 다시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핵심을 잘 못 찌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해충학만은 50점 맞으셨어도 그냥 그래 나 열심히 한 거야. 꽈락은 안 됐으니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만큼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노랑털 알락나방이랑 벚나무 모시나방 이거 차이 굉장히 어렵죠. 진짜 이거 여러분들 이거 4, 5번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정답은 5번이다. 5번 벚나무 모시나방. 자, 이것도 또 약간 헷갈리게 나왔어요. 해충의 외래종 여부 및 원산지 영역이 옳게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외래 침입 해충, 주요 외래 침입 해충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리아 깍지부터 요 솔잎호파리, 뭐 소나무 재선충, 주홍날개 꽃매미, 갈색날개 매미충까지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고 얘네가 어디 국가에서 유입돼 가지고 발견이 얼마나 된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밤나무 혹벌이 외래종이고 유럽에서 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밤나무 혹벌 어디서 왔어요? 밤나무 혹벌 일본에서 왔어요.
틀린 걸 알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별박이자나방은 외래종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고르실 수 있었을 테고 갈색나기 매미충 외래종은 맞는데 미국에서 온 건가요? 중국에서 왔죠. 중국. 중국에서 온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세 개는 틀리다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솔리포팔이 뭐예요? 외래종이잖아요. 외래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틀리다는 거 알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미나방인밖에 안 남았는데 매미나방이 원산지가 이게 맞나? 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렵게 냈죠. 매미나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은 정말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전 세계에 퍼지고 그 피해도 크고 매미나방 같은 경우에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쉽게 나온 문제가 없었어요. 쉽게 나온 문제가. 자 다음 43번 벚나무류 해충의 가해 피해 및 피해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문제였고 자 사사키 잎 혹 진딧물 자 여러분들 사사키 잎 혹 진딧물은 뭘 만들 것 같으세요? 혹을 만들겠죠. 혹을 지금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혹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맞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뭐 이게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나머지는 그럼 맞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실 때. 그래서 뭐 뽕나무 깍지벌레는 가지 줄기에 집단으로 모여서 흡집하는구나. 갈새나게 매미충은 1년생 가지에 산란하면서 상처를 유발하는구나. 난방차 주머니 나방은 유충이 인맥 사이를 가해하여 구멍을 뚫고 복숭아 유리나방은 청공성 해충이죠. 유충이 수피를 뚫고 들어가 형성청 부위를 가해하는구나. 이렇게 다시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해충별 과명, 가해 부위 및 염 발생 세대 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 출제자분께서 분류 쪽을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분류 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외줄면충이 수회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 진딧물이니까. 솔리포파리도 1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솔리포파리 1회 한다는 거 알고. 자, 소나무 왕진딧물도 그쵸. 진딧물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해를 하는데 소나무 왕진딧물은 3, 4회 가해한다는 거 여러분들 예외로 알고 계셨을 거고. 자, 루비깍지벌레 여기 지금 써있죠? 깍지벌레류가 원래 대부분 2회에서 3회 발생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루비깍지벌레 몇 번 해요? 한 번 하는 녀석들이요. 1회 가해. 특징적인 녀석들. 그래서 이것도 1회 맞고 뿔밀깍지벌레 여기 있나요? 밀깍지벌레류도 1회 가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뿔깍지벌레도 1회가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전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염 발생 세대수 아니면은 어떤 성충으로 월동하냐 유충으로 월동하냐 월동 형태가 어떻게 되냐 원래 그걸 물어보게 되는데 지금 요거 다 맞습니다. 다 맞고요. 요거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외줄면충 잎을 가해하는 거 맞아요? 맞죠. 진딧물이니까 혹파리도 그쵸 잎을 가해하잖아요. 소나무 왕진딧물은 가지에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 왕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지에 알이 엄청나게 크게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지를 가해하고 루비깍지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기, 가지, 잎에 다 있어요. 루비깍지벌레가 그림으로 되게 어려운데 막 이렇게 생겼어요. 막 이런 식으로 빨간색 도장처럼 생긴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이런 녀석들이 줄기에도 붙어있고 가지에도 붙어있고 잎에도 막 붙어있어요. 마찬가지로 뿔밀깍지벌레도 가지, 잎, 줄기 이런 데 붙어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까지 다 맞아요 지금. 선생님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이번 시험에는 분류학을 굉장히 깊게 내신 분이에요. 이번 출제자분은. 자, 이 분류를 보셔야 됩니다. 분류에서 틀린 게 있어요. 분류에서 틀린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기본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깍지벌레과는 굉장히 많은 과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머니 깍지벌레과, 그 다음에 그냥 깍지벌레과도 있고 여기 써 있는 밀깍지벌레과도 있고 그 다음에 집신 깍지벌레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깍지벌레과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뿔밀깍지벌레는 밀깍지벌레과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루비깍지벌레도 밀깍지벌레과입니다. 이거 한 글자 때문에 틀린 거 지금. 깍지벌레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밀깍지벌레과예요. 밀깍지벌레과.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였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였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려면은 1년 반씩 모든 과목 공부하려면은 1년 반은 해야 된다. 진짜로. 1년 반은 하셔야 된다. 그쵸. 어쨌든 다 맞다. 다 맞는데 루비깍지벌레가 깍지벌레과가 아니고 밀깍지벌레과였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제시된 해충의 생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나무류를 가야 한다. 소나무류 가야 하는 건 워낙 많으니까. 학명은 요거다. 이제 학명까지 알고 계셔야 됐어요. 학명. 자, 토미커스 피니펄다 라는 녀석인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소나무좀이었습니다. 소나무좀. 소나무좀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성충으로 지제부 부근에서 월동한다. 우리가 소나무좀에 대해서 이제 알 여러 가지 단서들 중에서 한 가지가 이건 맞아요. 지제부에서 부근한다, 월동한다.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쓰면은 토양이랑 붙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요쯤에서 여기 지제부에서 숲이 틈에 숨어가지고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요거 월동. 월동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일에 발생하는 거.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연일에. 소나무좀 연일에 발생을 하고 월동한 성충이 봄에 산란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거는 신성충은 그러니까 성충이 된 지 얼마 안 된 아이, 얼마 안 된 아이는 여름에 3가지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 가야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후식이라고 합니다. 후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3가지의 구멍을 뚫고 가야 하는 거. 이거 후식이라고 하죠. 3가지를 가야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새약한 나무에서 내는 물질이 카이로몬 역할을 하여 월동한 성충이 유인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5번. 봄에 수컷 성충이 먼저 줄기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면 암컷이 따라 들어가 교미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대표적으로 누구의 특성입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참나무 시드름병의 매개충인 그렇죠. 광릉 긴나무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수컷 성충이 먼저 들어가고 성페로몬을 발산을 해가지고 암컷을 유인하게 되는 거예요. 암컷을 유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이 광릉 긴나무좀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므로 요 5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이 소나무좀에 대한 걸 잘 몰랐다 한들 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제 알 수 있었어요. 대신 이거 자체가 소나무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소나무좀의 학명을 알고 있었어야 되겠죠. 이것 또한 어려운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해충의 가해 및 월동 생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머지는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옳은 것만 보겠습니다. 자, 5번 칡나무 깍지벌레입니다. 칡나무 깍지벌레는 깍지벌레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뭔가 밥풀처럼 생겼어요. 밥풀처럼. 잎 뒷면에 집단으로 모여 가야하며 암컷이 약충 또는 성충으로 가지에서 월동한다.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지금 잎 앞면일까요? 뒷면일까요? 뒷면에서. 그쵸? 뒷면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밥풀처럼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칡나무 깍지벌레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어려웠죠, 여러분들. 자, 5번. 자, 그 다음에 종합적 해충 방제 이론에서 약제 방제를 해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는 이 해충학 문제는 사실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나마 이제 출제자분이 이거를 왜 정답으로 하셨겠구나. 그러니까 뭐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반영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하나 조금 이거 오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오류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 해충 방제 이론에서 약제 방제를 해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약제 방제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 여기 ET.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 ET가 뭐예요?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이잖아요. 그쵸? 이때부터는 이 ET부터는 우리가 방제를 해야 됐어요. 왜? EIL, 그쵸? EIL까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EIL은 뭐냐면요, 요거. 경제적 가해 수준, 경제적 피해 수준. 경제적 피해 수준. 경제적 피해 수준까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경제적 허용 수준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때부터 바로 방제를 시작해야 됐었어요. 그쵸? 방제를 시작해야 됐었어요. 지금 근데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약제 방제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나와 있어요. 약제 방제를 해야 하는 시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답이 요거거든요.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 도달후. 지금 여기가 허용 수준입니다. 허용 수준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경제적 피해 수준으로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방제를 해줘야 돼요.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것도 맞는 얘기라고 보는 거죠. 경제적 가해 수준이 여기거든요. 경제적 가해 수준, 경제적 가해 수준이 경제적 피해 수준을 얘기하는 거일 겁니다. 그쵸? 경제적 피해 수준이 요거예요. EIL. 근데 경제적 피해 수준에 도달했어. 이때는 당연히 약제 방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약제 방제를 시작이에요, 시작.
약제 방제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이라고 문제를 냈어야지 정확히 5번이 답인 거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냥 문제가 나왔으면은 이거는 3번과 5번이 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뭐 제가 뭐 잘못 오해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3번이랑 5번 둘 다 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약제 방제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 시작하는 거는 이게 확실히 맞죠. 경제적 허용밀도 수준에 도달 후에 5번이 맞는데 정답이 아마 5번이 맞을 겁니다. 잠시만 제가 확인해 보고 올게요. 47번. 정답 5번이네, 5번. 자, 그래서 5번 맞고. 오케이. 요런 거는 아마 좀 저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거 하시지 않을까요? 그 3번이랑 5번 둘 다 정답으로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48번 볼게요. 곤충의 밀도 조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곤충을 조사할 때 무슨 방법을 쓰느냐. 자, 함정 트랩. 함정 트랩은 굉장히 간단, 그냥 땅에다가 종이컵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에 지표면 기다가 여기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표면을 배회하는 곤충을 포획한다. 맞는 얘기고. 황색 수반 트랩은 비슷해.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냥 황색 수반, 황색 그 접시를 그냥 여기 넣어놓는 거예요. 황색 접시에다가 물이랑 계면활성제를 타서 넣어놓는 거예요. 물이랑 계면활성 채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우리 소금쟁이 같은 녀석들 있죠. 그런 애들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사할 때 쓰는 게 황색 수반 트랩이고, 지금 여기서 쓰는 말은 이건 아니죠. 털어 잡는 거, 막 털어서 이 밑에 천 깐 다음에 털어가지고 수목 아래로 떨어지는 곤충 포획하는 거 맞고요. 우화상, 목재나 토양에서 월동하는 곤충류가 우화, 탈출할 때 포획하는 거 맞아, 이것도. 자, 깔때기 트랩. 수간부에 설치하고 비행성 곤충이 깔때기 아래 수집통으로 들어가게 해서 포획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9번입니다. 해충과 천적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천적 문제 나오면요. 천적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천적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신 천적. 자, 솔잎 혹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낙엽송 이빨만의 천적, 밤나무 혹벌 같은 녀석들. 딱 요 녀석만의 천적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 녀석만의 천적들. 솔잎 혹파리 같은 경우에는 솔잎 혹파리, 혹파리 반뿔목 종벌. 그 다음에 혹파리 등뿔목 종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치? 솔잎 혹파리 만의 천적인 것들. 그런 녀석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무당벌레나 풀잠자리 이런 녀석들 있죠. 무당벌레나 풀잠자리 이런 녀석들은 굉장히 천적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녀석들란 말이에요. 얘한테도 될 수도 있고 얘한테도 될 수도 있고 얘한테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답이 되지 않아요. 보통 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솔잎 혹파리라든지 밤나무 혹벌 이런 녀석들 같이 얘네만의 천적이 있는 녀석들. 그런 것들이 꼭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문제도 그러합니다. 자, 솔잎혹파리는 솔잎혹파리 목존벌 맞죠? 대표적 맞죠? 그 다음에 등뿔목존벌, 반뿔목존벌 이런 것들이 있고 썼고, 자, 그 다음에 복숭아 유리나방은 남색 긴꼬리존벌이에요. 일단 복숭아 유리나방의 천적이 뭔지 모르더라도 남색 긴꼬리존벌이 밤나무 혹벌의 천적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노랑꼬리존벌, 큰다리 남색존벌, 뭐 배잘로 꼬리존벌 요 정도. 정답이 2번입니다. 자, 다음 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바로 답만 좀 볼게요. 자, 광나무 긴나무좀 성충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끈끈이 롤트랩을 줄기 하부에서 상부로 감는다. 사실 줄기 상부에서 하부로 감아야 되는데 이 광릉 긴나무좀이라는 녀석 자체가 우리가 2m 이하에서만 보통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간에서 별로 높지 않은 곳을 자라기 때문에 수간 밑에서부터 위로 감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이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수목 해충학이었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었고, 우리가 40점을 받으려면 25문제에서 10문제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쵸? 10문제 맞춰야지 우리가 40점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10문제는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적어도 최소 10문제 맞출 수 있는 정도로 했어야 됐고, 내가 만약에 진짜 물론 이 꽈락이 됐을 수도 있어요. 꽈락이 됐을 수도 있는데, 꽈락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해충학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또 어렵게 나왔을 때는 그때 또 40점 안 넘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이거 40점 이상은 맞을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을 정도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엄청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10문제 정도를 못 풀 정도는 아니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거였고, 이것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였고, 이것도 이건 좀 틀린 문제긴 하지만, 그쵸? 이건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경제적 가해 수준이랑 요걸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 어려웠죠. 이것도 진짜 어려웠죠. 이것도 쉽지만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나마 요거 조금 풀 수 있을 테고, 이거는 어려웠어요. 이거 어려웠고. 자, 요것도 유추해가지고, 외줄면충 유추해가지고 푸실 수 있었을 테고, 성페로몬도 약간 애매했고, 이것도 애매했어요, 사실. 이것도 애매했고, 이거는 풀 수 있었어요. 이건 풀 수 있었고, 이것도 애매했고, 이것도 솔직히 애매합니다. 왜 삼리보호학에서 나온 거여서. 이거는 맞추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좀 깊게 생각했으면. 자, 이것도 좀 맞출 수는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것도 어려웠고, 이건 그나마 낫습니다. 그나마 낫고, 이것도 어려웠고, 다 어려워요. 보면은 다 어렵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못 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해충학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 계시면은 다음에 붙으시면 되죠. 다음에 열심히 하셔서 붙으시면은 더 큰 희열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감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들이시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시는 게, 포기만 하시면 됩니다. 포기만.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거지,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포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사 만약에 이거 과락하셔가지고 포기하신 분들은 결국엔 실패한 게 돼요. 나무의사 시험을 실패하신 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팩트잖아요. 근데 포기를 안 하면은 아직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에 만약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으면은 그게 다 여러분들의 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의 역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나 이렇게 2번이나 떨어졌었는데 3년차까지 끝까지 해서 붙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2년 준비하다가 그냥 포기했어. 사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게 됩니다. 거의 안 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공했다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포기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해충학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 뭐죠? 생리학이죠. 그쵸? 우리 생리학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긴 강의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